1971년 아주 무더웠던 서울의 한여름 오후였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혼란이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국가가 만들고 또 이용하고 결국엔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한 비밀 부대에 대한 비극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울 시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버스를 탈취해서 군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왔는데 정부 발표가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다 했다가 군특수범들은 안동이다 했다가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엄청난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부가 무장공비라고 딱지를 붙여버린 이 사람들. 과연 그들의 진짜 정체는 뭐였을까요? 자, 이 버스에 타고 있던 남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사건부터 짚어봐야 하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196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124 사태죠.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서울 한복판 청와대 바로 앞까지 기습한 사건입니다. 대통령 암살이라는 목표는 비록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받은 충격과 분노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31. 북한이 보냈던 특수부대원의 숫자죠. 이 숫자 30일은요, 곧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부대 이름부터가 그들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684부대, 1968년 4월에 창설됐다는 뜻이죠. 이 부대의 임무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딱 하나, 평양에 침투해서 김일성의 목을 가져오는 것.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잔혹한 보복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숫자 31이 다시 등장합니다. 국가는 아주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복수를 위해서 북한이 보냈던 그 숫자와 정확히 똑같은 31명의 대원을 모집합니다.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정말 섬뜩한 메시지였죠.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죠. 이 31명의 남자들이 인간병기로 다시 태어난 곳, 바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던 황량한 섬, 실미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실미도 때문에 이 부대원들을 사형수나 흉악범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대원들은 서커스 단원, 버스 운전기사, 중국집 배달원 같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국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의 섬으로 들어간 거죠. 실미도에서의 훈련은 이걸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인간성을 말살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보면 구타는 그냥 일상이었고요. 훈련 중에 뒤처지면 뒤에서 실탄을 쐈습니다. 심지어 탈영을 시도한 동료를 다른 훈련병들 손으로 직접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처음 들어왔던 31명 중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구타로, 아니면 즉결 처형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인간 병기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좀 누그러지는 이른바 데탕트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 간에도 대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임무를 가진 이 684 부대는 국가의 아주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대를 이끌던 정치적 후원자가 실각하면서 보호막이 사라졌고요. 임무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예산은 대폭 깎였고 그나마 나오는 보급품마저 간부들이 중간에서 빼돌렸죠. 결국 대원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이 모든 비밀을 덮기 위해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끔찍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다림, 그 끝에서 희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섬을 탈출해서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죠. 단 하나의 질문,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들의 비극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3년 넘게 섬에서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는 동안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는 버스 요금이 15원이었고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고 라디오에선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같은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괴리감이 그들을 얼마나 고립시켰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탄 버스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군경에 의해 멈춰섭니다. 그들의 마지막 대치가 시작된 겁니다. 군경에 포위된 버스 안에서 한 대원이 창밖으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덮어씌운 무장공비라는 거짓된 낙인에 맞서서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저항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요구였습니다. 차라리 국가에 의해 버려진 군인으로서 여기서 죽을지언정 정체도 모르는 공비로 잡혀서 끝낼 수는 없다는 정말 비장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대화의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대원들은 결국 버스 안에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반란을 시작했던 24명 중에 2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4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4명.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어쩌면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비공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3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입니다. 먼저 김병염 대원.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임성빈 대원. 섬에서 외롭게 3년을 보내고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임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구 대원. 애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천 대원은 애국가를 부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국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은폐했지만 결국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형당한 4명의 유해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늙은 가족들은 여전히 동생의, 형의 뼈가루라도 찾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국가가 개인에게 진 빚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걸까요?